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이제 막 은퇴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58살 이정은입니다. 다들 저를 보면 참 곱게 늙었다고들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번듯한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워 장가 보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만치 평탄하게 산 여자가 어디 있겠냐며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로 화답하며 커피나 한 모금 마실 뿐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차마 말할 수 없었던 7개월의 시간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제 나이 딱 30이었던 1997년의 겨울. 기억나시나요? 1997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돌덩이 하나쯤 얹히게 만드는 그 숫자, 바로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해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대기업이 부도났다는 속보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던 그 살벌했던 시절. 나라에는 금이 없어서 장롱 속 돌반지까지 꺼내야 했고 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나던 그 아비규환의 시간. 그런데 말이죠. 남들은 피눈물로 기억하는 그 1997년이 저 이정은에게는 생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평화롭고 심지어는 사무치게 그리운 낙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친년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어린 아들은 분유값이 없어서 맹물을 타먹이던 그 시절에 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받아 먹으며 눈 구경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고요? 사람들은 제가 죽을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요양을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결핵이라니.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몸이 다 상했을까.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심지어 친정 엄마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몸이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아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핵 진단을 받던 그 순간 엑스레이 사진 속에 하얗게 구멍난 제 폐를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살았다. 이제 저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영혼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1997년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훔쳐냈던 달콤하고도 쌉싸름했던 7개월간의 도피 여행에 대해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건 병상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그때 홀로 멈춰버린 시간 속에 숨어들었던 30살 여자의 비밀스러운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그해 가을로 돌아가야겠네요. 당시 저는 결혼 3년 차 갓 돌 지난 아들을 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의 맏며느리였죠. 지금 생각하면 58빈 제가 30살 며느리를 본다면 어리고 짠하다고 했을 텐데 그땐 왜 그리 제가 세상 짐을 다 짊어진 늙은이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12식구 밥상을 차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시아버지 약 챙기고 보채는 아이 전 물리고 거기다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깔끔하신지 하루라도 걸레질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문틀 먼지를 훔쳐보며 혀를 차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은아, 여자는 집안이 반질반질해야 남편 일이 잘 풀리는 거다. 그놈의 남편 일. 그게 제 숨통을 조이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여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베란다에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한숨 소리가 방문 틈을 넘어 거실까지 들려왔죠. 환율이 어쩌고 달러가 어쩌고. 뉴스에서는 연일 불안한 소식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부도래. 거래처가 다 넘어갔어. 당장 어음 막을 돈이 없어.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혈압이 올라 들어 누우셨고 시어머니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집안 단속을 잘 못해서 그렇다며 애꿎은 저를 잡으셨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대고 빨간 딱지가 붙네 마네 하는 소리가 오가던 그 숨막히는 나날들. 저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남편을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업어 재우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증상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김장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11월 말 찬 바람이 쌩쌩 부는 마당에서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도 없는데 김치라도 넉넉히 담가놔야 겨울을 나지 않겠냐며 무리하게 일감을 벌이셨죠. 고무 장갑 낀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픈데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쿨럭. 처음엔 매운 고춧가루 냄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니 입 밖으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얀 배추 속 위로 붉은 선혈이 흩뿌려졌습니다. 그 선명한 붉은색. 옆에 있던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피토했어.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등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애미야 정신 차려라.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장 다 망치게 생겼네라고 들렸다면 제가 너무 꼬인 탓이었을까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활동성 결핵입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당장 격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아이랑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업도 망했는데 마누라까지 왜 이래?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도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습니다. 격리라고? 아이랑도 떨어져야 한다고? 그럼 나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감염을 끔찍하게 무서워하셨습니다. 당장 손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 밖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정은아 너 당장 짐 싸라. 애한테 옮으면 큰일 난다. 강원도 어디 기도원이라도 알아봐라.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저를 내모는 시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며 강원도 태백 산자락에 있는 작은 요양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예전엔 기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요양원으로 쓰이는 싸고 공기 좋은 곳이라더군요. 떠나는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이 발표되던 날이었죠.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며 통곡하고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풍경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해방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축 처진 어깨도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젖달라고 보채는 아들의 울음소리도 버스가 속도를 낼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강원도 태백의 산속. 해발 800m,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는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별천지였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썩어가던 제 폐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달만 있다 가자. 한 달만 쉬면 나을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첫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달로는 턱도 없다는 것을요. 아니,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바깥 세상은 전쟁터라는데 이곳은 삼시세끼 종소리에 맞춰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 차려라, 청소해라, 돈 아껴 써라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 드세요, 산책하세요, 주무세요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국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동안 아등바등 살았던 걸까? 30년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오로지 이정은이라는 환자로 대접받는 그 기분. 그건 마약보다 더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이 아파. 아주 많이 아파서 내려갈 수가 없어. 그것이 저의 7개월간의 뻔뻔하고도 아름다운 요양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 산속에서 만난 기묘한 사람들과 저를 붙잡아 두었던 그 위험한 매혹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가 끊길 때까지, 아니 끊기고 나서도 버텼던 저의 철없던 시절 이야기를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아니면 대리만족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1997년의 겨울 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강원도 태백의 겨울은 서울의 겨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지더니 마침내 도착한 요양원 입구에는 제 키만 한 고드름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은혜 요양원이라는 낡은 현판이 붙은 붉은 벽돌 건물. 원래는 기도원이었다가 요양원으로 개조했다는 그곳은 마치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요새처럼 고요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잎을 다 떨군 자작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앞마당엔 누군가 쓸어놓은 눈길만이 오솔길처럼 나 있었죠.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콧속이 쩍 달라붙을 듯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매연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찌들어 있던 제 폐가 비로소 살 것 같다며 기지개를 켜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제가 배정받은 곳은 2층 끝방 204호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보통 병원이라면 소독약 냄새나 퀴퀴한 약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그곳에서는 마른 나무 냄새와 은은한 쑥 태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4인실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묵주를 돌리며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저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의 아주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문 쪽 침대에는 깡마른 체구에 신경질적으로 생긴 젊은 여자가 누워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자 뜨개질하던 아주머니가 대바늘을 내려놓고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왔나 보네? 아이고 젊은 새댁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얼굴이 반쪽이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울에서부터 꾹꾹 눌러왔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펑퍼짐한 옥색 환자복. 누가 입어도 촌스럽고 볼품없는 이 옷이 저에게는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네 며느리도 누구, 엄마도 아닌 그저 보호받아야 할 환자라는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셈이니까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마주한 첫 끼니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밥상이었습니다. 식판에 담겨 나온 건 잡곡밥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두부 부침과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서울 집에서 제가 매일 차려내던 12첩 반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식단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밥이 눈물나게 맛있었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 내가 쌀을 씻지 않아도 되고 국간을 보며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다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되는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넘어갔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던 파마머리 아주머니 통칭 부산댁 언니가 제 식판 위에 자기 두부 부침 하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여기선 잘 먹는 게 약이다. 억지로라도 쑤셔 넣어야 산다. 저는 그 투박한 위로에 고개를 쳐박고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을까? 우리 아들은 분유는 제때 먹었을까? 그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려 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들을 밥알과 함께 꾹꾹 씹어 삼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비정한 여자죠.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제 입에 들어오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자식 생각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그것이 제 타락의 첫 단계였습니다. 요양원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아침 식사, 오전 산책, 점심 식사, 낮잠 및 자유시간, 저녁 식사, 그리고 9시 취침. 군대 같기도 하고 감옥 같기도 한 이 규칙적인 생활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시계 바늘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동동거렸고 늘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창밖으로 눈 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내가 없으면 집안 꼴이 엉망일 텐데.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집에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힘 빠진 목소리를 들으면, 시어머니의 쨍한 잔소리를 들으면 이 달콤한 평화가 와장창 깨져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도 전염 우려 때문에 전화 통화도 자제하라더라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오전 산책 시간에 요양원 뒤편 잣나무 숲길을 걷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뿔테 안경을 쓴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사내. 그가 바로 이 요양원의 터줏대감이자 제 요양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박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 안색을 보니 서울 물이 덜 빠졌구먼. 말투가 어찌나 퉁명스러운지 처음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며 목례를 하자
그는 대뜸 들고 있던 신문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나라가 아주 거덜이 났어. 기아차 부도나고 한보 철강 넘어가고. 아주 쑥대밭이야. 당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오? 다짜고짜 남편 직업을 묻는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저는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무역, 오퍼상 하는데요. 그러자 박 선생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직종이구먼. 환율이 1,800원을 찍었는데 무역은 무슨. 대개 남편도 지금쯤 한강 다리 위를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직설적인 말. 하지만 박 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여기 공기 좋다고 넣어놓고 있지 마시오. 여긴 무덤이야. 산송장들이 숨만 쉬고 있는 곳이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나와서 내려가야지. 안 그러면 당신 가정도 저 신문 쪽가리처럼 공중분해될 거야. 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송곳 같은 말들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설이 저에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다라고 입에 발린 위로만 하는데 이 남자는 내 인생 지금 벼랑 끝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니까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현실감을 덜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 선생은 명문대 출신의 인텔리로 서울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고 빚쟁이들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폐결핵은 핑계였고 사실은 화병으로 속이 다 문드러진 사람이었죠. 그는 입버릇처럼 나는 곧 나갈 거야. 나가서 다시 재기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정작 퇴원 수속을 밟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이 산속의 시간에 숨어 현실을 유예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선생과 헤어지고 방으로 돌아오니 이번엔 정반대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를 쓰는 할머니, 우리는 그녀를 김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은 독실하다 못해 광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병은 축복이에요? 네, 축복이라니요? 제가 황당해서 되묻자 그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창밖의 설산을 가리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저 더러운 세상에서 건져내어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옥불에 타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 영혼을 씻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빨리 나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박 선생이 현실 직시를 강요하는 이성주의자였다면 김 여사님은 철저한 현실 도피를 설파하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박 선생은 빨리 내려가라고 등 떠밀고 김 여사님은 영원히 여기 있자고 발목을 잡았죠.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박 선생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김 여사님의 달콤한 궤변에 끌렸습니다. 그래, 이건 신의 뜻일지도 몰라.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쁜 년이라서 도망쳐온 게 아니라 신께서 너무 힘들게 산 나에게 휴가를 주신 걸 거야. 그렇게 제 죄책감을 합리화할 명분을 찾은 저는 점점 더 이 산속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보름째 되던 날 드디어 남편에게서 첫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 있는 주황색 공중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당번이 저를 바꿔주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입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튀어나왔습니다. 아직 많이 안 좋아. 기침도 계속 나고 열도 안 내려가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래. 스트레스 받으면 피토한다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몸조리 잘해. 집 걱정은 말고. 어머니가 애는 잘 봐주셔.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낼 테니까. 여보, 미안해. 아냐. 당신 잘못 아냐. 내가 못나서 그렇지.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서 울었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모두가 잠든 병실에서 저는 이불 속에 라디오를 숨기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낭만적인 사연들이 소개되었겠지만 1997년의 겨울밤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명예퇴직을 당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사연이네요.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DJ의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사연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방 안엔 부산댁 언니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만 들려왔죠. 그 극명한 대비. 지옥 같은 바깥 세상과 천국 같은 요양원. 그 기묘한 괴리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저를 이 요양원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나도 저 사연 속 주인공처럼 비참해질 거야. 여기 있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어둠 속에서 제 가슴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직도 폐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욱신거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는 일부러 기침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밤새 열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가슴도 너무 답답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데 증상은 여전하네요. 약을 좀 더 세게 써봅시다. 네, 선생님. 꼭 낫고 싶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제 입은 낫고 싶다고 말했지만 제 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 나았다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속이고 의사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는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평화 속에서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했던 박 선생과의 산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자 동료 이상의 지적인 유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던 하지만 결코 선을 넘지는 않았던 그 아슬아슬했던 관계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마치 솜니불 속에 파묻힌 듯 아늑하고 몽롱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1년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이 하루처럼 후딱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돈이다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곳 태백의 산속에서 시간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에 쌓이는 눈의 두께였고 식당에서 나오는 국의 종류가 바뀌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습관처럼 창가로 가서 체온계를 입에 물었습니다. 37.2도. 정상보다 아주 조금 높은 미열. 그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열이 있네. 아직 안 내려가도 되겠다.
몸이 아픈 게 다행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 미열은 제가 이 평화로운 왕국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비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기침이 멈추면 저는 즉시 짐을 싸서 저 산 아래 빚쟁이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으로 추방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미열을 사랑했습니다.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나른한 그 기분, 마치 술에 취한 듯 몽롱한 그 상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몽롱한 일상에 기묘한 활력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바로 박 선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산책은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아침 식사가 소화될 즈음이면 어김없이 박 선생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우고 한 손에는 지팡이 대신 주워온 나뭇가지를 든 채 말이죠. 미 여사, 오늘은 자작나무 숲 쪽으로 가봅시다. 거기가 바람이 덜 차요. 우리는 나란히 눈 덮인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해서 날씨 이야기나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은 서울에서 꽤 큰 입시 학원 원장님이었다고 했습니다. 국어를 가르쳤다는 그는 1997년의 암울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피를 토하듯 열변을 혈했습니다. 미 여사, IMF가 뭔지 아시오? 그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저당 잡힌 거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한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나라는 그 모으기나 하라고 등 떠밀고 있지. 그게 애국입니까? 그건 삥 뜯기는 겁니다.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엌에서 밥이나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고 아껴 써라 하면 아껴 썼을 뿐이죠. 그런데 박 선생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늘 그렇게 무겁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시와 소설, 그리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 여사,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들어봤어?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지. 갈 곳 잃고 눈밭을 헤매는 나그네들. 그는 눈 쌓인 가지를 툭 치며 시를 읊기도 하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전 소설 줄거리를 재미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남편과 나눈 대화라고는 밥 줘, 애 울어, 돈 없어, 어머니 좀 챙겨 같은 생활 언어뿐이었습니다. 제 감정이 어떤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저를 누구 엄마가 아닌 이 여사라고 불러주며 제 생각과 취향을 물어봐주는 겁니다. 미 여사는 꽃 중에 뭘 제일 좋아해? 미 여사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콩닥거렸습니다. 그건 불륜이나 연정 같은 끈적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제 자아가 꿈틀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 나도 취향이 있는 사람이었지. 나도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 여자였지. 박 선생은 저에게 잊혀진 저를 찾아준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믹스 커피를 나눠 마시곤 했습니다. 산 아래서는 1,000원 한 장이 아까워 벌벌 떨던 시절이었지만 그 눈밭에서 마시는 공짜 커피는 특급 호텔 커피보다 달콤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 여사, 우리 참 나쁜 사람들이요. 남들은 지금 한강물 온도를 재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으니 우린 역사의 죄인들이야. 저는 뜨끔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지금 피가 마를 텐데. 그러자 박 선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즐기시오. 이 죄책감까지 포함해서 말이오. 어차피 내려가면 지옥인데 여기서라도 천국을 맛봐야 억울하지 않지 않겠소? 우리는 아프잖아. 아픈 사람에겐 특권이 있는 법이오. 그 말은 저에게 면죄부와 같았습니다. 그래, 난 아프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치료의 과정일 뿐이야. 그렇게 저는 박 선생이라는 공범과 함께 7개월이라는 시간의 감옥 속에 기꺼이 수감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998년 새해가 밝았을 때 요양원 휴게실 TV에서는 연일 금모으기 운동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비장한 목소리로 돌반지 하나가 나라를 살립니다라고 외칠 때마다 요양원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결혼 예물이며 아들 돌반지까지 다 장롱 속에 두고 왔는데 남편이 그걸 팔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에 담겨온 편지. 봉투를 뜯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거긴 춥지 않아? 서울은 지금 난리도 아니야. 김 부장님도 잘리고 최 과장님도 어제 짐 쌌어. 우리 회사도 사실상 끝났어. 어음 막을 돈이 없어서 사무실 집기까지 다 압류당했어. 어머니는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고 민준이는 분유를 떼고 밥물을 먹이고 있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당신은 아프니까 거기서 푹 쉬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게. 근데 여보, 병원비가 이번 달부터 좀 밀릴 것 같아. 원장님한테 사정 좀 잘 말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박 선생이랑 쉬나 웃고 커피나 마시고 있었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남편 손을 잡아주고 밥물을 먹는다는 내 새끼를 안아줘야 한다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슬픔 뒤에 찾아온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온 악마 같은 속삭임. 내려가면 뭐 할 건데? 내가 간다고 빚이 없어져? 가서 빚쟁이들한테 멱살이나 잡히겠지. 시어머니 똥수발이나 들게 되겠지. 민준이 밥물 먹이는 거 보면서 가슴만 찢어지겠지. 차라리 여기서 다 나아서 가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지금 내려가서 또 아프면 병원비가 더 들잖아. 저는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불행이 너무 커서 감히 제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편지를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고 간호사실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가래에 피도 섞여 나오는 것 같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제 기침은 거의 잦아들었고 가래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억지로 목을 긁어내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체온을 쟀습니다. 저는 체온계를 혀 밑에 넣기 전에 미리 뜨거운 물 한 모금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머, 38도네. 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지? 안 되겠다. 주사 맞고 좀 쉬셔야겠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엉덩이에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배신했다는 자책감.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 그 두 가지 감정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속의 봄은 더디게 왔지만 한번 오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찬란했습니다. 눈 녹은 자리에 얼레지 꽃이 피어나고 자작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제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박 선생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숲속의 작은 패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처마 밑,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박 선생의 거친 숨소리와 비냄새, 그리고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젖은 안경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여사 나 사실 내려가기 싫소. 서울 가면 나는 그냥 빚쟁이고 패배자요. 아무도 나를 선생 대접 안 해줘요. 근데 여기서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같잖아.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젖은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저도. 여기가 좋아요. 죽을 만큼 미안한데 죽어도 내려가기 싫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패배자들의 슬픈 연대였고 현실 도피자들의 애처로운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날 박 선생은 제 손을 잡지 않았고 저도 그에게 안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빗속에서의 침묵은 그 어떤 스킨십보다 더 진하고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비가 그치면 언젠가는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7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초여름의 녹음이 짙어질 무렵 제 요양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박 선생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콩국수였습니다. 살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를 먹으며 시원하다고 웃고 있는데 식당 입구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하지만 너무나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 선생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입구를 보니 꾀재재한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이 퀭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7개월 전 저를 배웅하던 그 말끔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 모습.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박 선생이 슬그머니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가자. 당장 집에 가. 더 이상 돈 없어. 병원비 낼 돈 없다고. 집도 경매 넘어갔어. 이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당신 혼자 여기서 신선 노름하는 꼴 더는 못 봐. 남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의 7개월간의 마법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아, 끝났구나. 나의 마의 산, 나의 천국, 나의 도피처. 이제 진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콩국수 국물이 튄 환자복을 입은 채 남편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1997년 겨울과 봄은 한 그릇의 콩국수와 남편의 오열 속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짐을 싸던 그 짧은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기억이 드문드문합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가지를 쑤셔 넣는데 창가 침대에 김 여사님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매님, 가시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나왔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낫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라는 비참한 진실을 차마 입 밖 꺼낼 수 없었으니까요. 짐을 다 챙겨 나올 때까지 박 선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제가 떠나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식당에 남겨진 제 먹다 남은 콩국수 그릇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7개월간의 꿈같던 산속 생활을 강제 종료당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산을 내려오는 길.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이 흔들릴 때마다 제 영혼이 저 산 위에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100m 속으로 멀어지는 요양원 건물. 그 붉은 벽돌집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끔찍한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몸도 성치 않은데 내가 못나서 집도 절도 없이 미안해. 남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7개월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 하얗게 센 귀민머리, 때가 꼬질꼬질한 셔츠 깃. 그 초라한 가장의 모습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저 산에서 신선 노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밖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구나.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허름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대문도 없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그곳에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어린 아들은 이미 그 좁은 방 한 칸에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원망인지 반가움인지 아니면 당신 처지에 대한 수치심인지 모를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할머니 등 뒤로 숨더군요. 엄마야. 민준아, 엄마 왔어.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그 뽀송뽀송한 이불과 맑은 공기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워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했고 저는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취직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요양원에서는 그토록 떨어지지 않던 열이 씻은 듯이 내렸다는 겁니다. 기침, 할 새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밀려드는 손님들의 뚝배기를 나르느라 숨이 턱턱 막힐 때면 제 폐가 아픈지 어떤지 느낄 겨를조차 없었으니까요. 박 선생이 말했던 아픈 사람의 특권은 산속에서나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반지하의 현실에서는 아픔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1998년 겨울,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시어머니 몰래 챙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 같던 금반지 2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걸 팔면 우리 식구 한 달 생활비는 될 터였습니다. 금은방으로 가는 길 문득 박 선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내려왔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산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시를 읊고 있을까? 어쩌면 그는 영원히 내려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자존심이, 그의 나약함이 이 비정한 서울의 거리를 견뎌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억척스럽게 설거지통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제가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이 진흙탕 속을 뒹굴고 있는 제 자신이 산속의 고고한 박 선생보다 더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그리고 성실하게도 흘렀습니다. IMF가 끝나고 월드컵이 지나고 강산이 2번이나 변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반지하를 탈출해 전세를 얻고 다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재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한 택시 기사가 되어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던 꼬마 민준이는 어느새 3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장가를 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58배 은퇴자가 되어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정은아, 너 젊었을 때 결핵으로 요양 갔었다며?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 저는 그저 웃지요. 그럼 죽다 살아왔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가끔 그 7개월의 기억을 꺼내 먹으며 지난 30년을 버텼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다리가 퉁퉁 부을 때, 시어머니 병수발로 밤을 지새울 때, 남편과 돈 문제로 악다구니를 쓸 때,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태백의 그 눈 덮인 자작나무 숲길을, 박 선생과 나누었던 그 쓸모없지만 아름다웠던 대화들을,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었던 오직 나로 존재했던 그 고요한 시간들을, 그 추억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마약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진통제였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요양이었고 비겁한 도망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1997년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죽을 것 같으면 잠시 코스로 이탈해서 숨어버려도 괜찮다고요.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오면 그 도망쳤던 시간조차 훗날엔 저처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도 끝을 맺어야겠네요. 지금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속에는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숨어들어 잠시 쉬어가고 있겠지요. 그들이 부디 충분히 쉬고 충분히 이기적인 시간을 보내고 튼튼해진 다리로 다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모르게 품고 있는 마의 산이 있나요? 그곳에서의 기억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꿈속에서라도 다시 그 자작나무 숲길을 걸어보고 싶네요.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